인간관계 시크릿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나를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씨는 사람만 만나면 말수가 급격하게 적어졌다. 어렸을 때부터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 취직을 하고 나서는 이런 성격이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력도 꽤 좋았고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지만 타인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그녀는 타인과 있을 때 자신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말이 없어지고 행동을 조심한다. 그 결과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고 진급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녀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 능력의 부재가 문제가 된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까밀로. 반갑습니다. 당신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씨. 언제나처럼 불편해요. 까밀로. 그 불편함이 마치 내 옷을 입은 것처럼 익숙한가요? 잘 살펴보세요. 이 씨. 네. 오히려 사람들과 있을 때의 이 불편함이 더 익숙하네요. 까밀로. 그것이 감정 중독입니다. 일단 그것을 눈치챈 이상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당신의 고민은 자기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씨. 네. 결국 저 자신을 표현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니까요. 카밀로. 사실 자기 표현이라는 건 힘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 저는 단순히 성격 탓이겠거니 했어요. 카밀로. 성격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나요? 아니죠. 그런 성격을 형성하는 조건들이 있겠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조건을 형성하고 최후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개인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이유를 대변한다면 이유라는 것은 무엇을 대변할까요? 바로 필요성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의 성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모든 것의 원인을 위해서 지금의 성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실은 그 성격을 합당한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무대고요. 이 씨.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 이토록 고단한 성격을 만들어내고 또 유지하는 건가요? 카밀로. 개인의 의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잠재의식 속 자아, 내면 아이들의 명분입니다. 그것을 찾아보는 과정이 바로 관념 분석이고요. 자, 당신은 지금 자신의 성격이 그렇게 형성된 데에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성격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한 가지 관념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관념입니다. 이 씨. 거기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카밀로. 혹시 사람들이 나의 본 모습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진 않나요? 이 씨. 네.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일종의 강박 같은 건가 봐요. 카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사실 이 생각은 진실하기보다는 하나의 지레짐작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 이유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씨.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밀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과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에 남들도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이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씨, 동의하기가 좀 힘드네요. 저는 항상 스스로를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카밀로, 인간은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확인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타인에게 그것이 있다 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 같은 캐릭터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며 그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 또한 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타인이라는 방패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알리바이입니다. 이 알리바이를 통해서 보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당신의 신념은 보호받습니다. 내 생각에 맞다는 변호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생각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방어 기제가 나타나야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과거에 자기 자신을 내보였다가 외면받은 기억이 있었나요? 이씨, 네. 첫사랑이었던 연인에게 그렇게 외면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트라우마입니다. 카밀로, 그 트라우마를 통해 증명된 관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결핍된 존재다라는 부정적인 자기 규정입니다. 이 부정적인 자기 규정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행복해지면 안 됩니다. 이씨, 저는 지금까지 행복하고 싶지만 상황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행복하기가 힘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 어떻게 그런 관념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카밀로, 인간이란 존재는 이원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생부터 근원적인 분리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원적 분리감이 자기 규정으로 채택되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죄로 여겨지는 것이라 이런 자기 규정은 나는 죄인이다로 변합니다. 죄인은 행복해지면 안 됩니다. 죄인 주제에 감히 자기 자신을 표현해서도 안 되겠지요. 죄인은 그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웅크리고 살며 속죄해야 합니다. 이 죄의식이 당신의 자기 표현을 가로막는 근원적 이유가 됩니다. 당신의 현실 역시 이러한 결핍을 계속 확인하는 무대가 됩니다. 그래야 이 죄의식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드라마가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성 안에서 연동하는 수많은 관념들이 표현되기 위해 짜여진 판에서 그려진 하나의 그림일 뿐입니다.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이씨, 그럼 제가 이렇게 된 게 제 책임이 아니란 말이죠? 카밀로, 네. 당신의 표면의식, 개인성을 의식하는 현재의식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층의식의 결정과 내면 아이들이 표현하는 고통을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자의 역할을 맡은 것뿐입니다. 일종의 희생양이죠. 하지만 당신의 표면의식은 고통을 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 승화시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당신의 표면의식에는 어머니 의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이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지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맡은 것이 성숙한 현재의식, 즉 어머니의식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 안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는 당신의 현실을 반복해서 만드는 관념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씨, 관념의 흐름이요? 카밀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과거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죠? 이 씨. 네, 그 사건을 생각하기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카밀로. 사실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씨. 그럼 뭐가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카밀로. 사건이라는 건 뭘까요? 사건은 한 찰나에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 이벤트는 발생하는 그 순간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지요? 이 씨. 네, 그렇죠. 과거로 흘러가 버리죠. 카밀로. 만약 사건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면 그 사건이 흘러가 버린 그 순간 당신의 고통 또한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이 씨. 아니요. 저는 그 사건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카밀로. 그렇다면 당신의 고통의 원인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동반되는 감정입니다. 이 씨. 제가 결국 그 감정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카밀로. 당신이 잡는 게 맞지만 동시에 당신이 잡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 속 관념을 지키기 위해 그 감정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때의 상처를 붙잡고 미래를 지레짐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묶여있는 꼴이지요. 왜 나의 과거를 통해 미래를 규정해야 합니까? 그러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규정하는 마음의 흐름이 당신의 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 씨.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카밀로. 먼저 자기 자신을 인정합시다. 당신을 포함한 모든 개인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이기 위해서 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라도 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자존감을 찾아야 합니다. 또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기준이 있으며 그 자신만의 필터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유한 필터를 존중해 주되 나의 필터 또한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세요. 그들의 것은 그들의 것대로, 나의 것은 나의 것대로 인정하세요. 어째서 나의 것을 그들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맙시다. 이 씨. 하지만 남들이 저에 대해 수군거릴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를 최소한으로 표현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카밀로. 남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남의 속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 씨. 어느 정도는 보이죠. 카밀로. 착각입니다. 남의 속이라고 보이는 것은 사실 내 속입니다. 당신은 상대에게서 오직 당신 안에 있는 것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인다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남의 속은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놓아버리고 나의 기분에 먼저 충실해 보세요.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나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 씨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일종의 죄인으로 규정하여 어떻게든 불행한 현실을 살아가려 해왔다는 데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이러한 죄의식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삶이 나를 외면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현실이 불행한 이유는 스스로가 불행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 마음속의 관념이 계속 불행을 겪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념이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메인 카르마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하면 오히려 어색한 기분이 들고 불행이 나에게 맞는 옷처럼 느껴진다. 감정 중독이다. 그리고 현실은 그 불행한 감정을 계속 맛보기 위해 짜여진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약을 공급하는 링거를 꽂고 사는 셈이다. 지금 이 씨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녀는 관념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저항을 겪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 그녀는 심리검사를 하면 내향적인 인간형이라는 결과를 받았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180도 바뀌어 외형적인 인간형이 되었다. 성격이 변하자 주변 반응도 다양했는데 그녀는 주변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활기차게 살았다. 그러자 그녀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고 결과적으로 승진도 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이 바뀌니 외모도 더 매력적으로 변했다. 안 하던 외모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 연인도 생겼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는 연인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주도하는 주체적인 연애를 하고 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